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커다란 둥지처럼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넘실거려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정답게 살았고 밤이면 집집마다 다듬이질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99칸 기와집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최 부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마을의 절반이 그의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고 담장 안에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어 사시사철 향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타고난 성품이 모질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가문의 위세를 드높이는 일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바랐고 자신의 집이 이 근방에서 가장 으리으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만들 무렵 최 부자는 뜬금없이 집을 더 크게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며 지금의 집도 훌륭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핑계를 대며 마음속으로 욕심을 키웠습니다. 사실 그의 집 사랑채는 이미 충분히 넓고 화려했지만 이웃 마을의 양반이 새로 집을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질투심이 생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대나무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전례 없는 크기의 웅장한 새 사랑채를 짓겠다고 호탕하게 선언했습니다. 최 부자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하던 늙은 집사 김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노인은 최 부자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산증인으로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날이 그 대나무 숲터는 예전부터 터가 세다고 하여 선대 어르신들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던 곳입니다. 굳이 잘 자라는 대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파헤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김노인의 눈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미 새로운 집을 지을 생각에 들떠있는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늙은이의 쓸데없는 걱정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노인의 만류를 단칼에 거절하며 오히려 언성을 높여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늙더니 겁이 많아졌구려. 터가 세면 얼마나 세다는 말인가.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 기운이 그깟 땅 기운보다 못한단 말인가.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귀신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할 테니 잔말 말고 당장 일꾼들을 불러오게.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호통을 쳤고 김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김노인은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번 공사가 무탈하게 끝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며칠 후 최 부자의 명령에 따라 인근 마을에서 힘좋기로 소문난 일꾼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일꾼들은 낫과 도끼를 들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들어섰고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묵은 대나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가 잘려 나갈 때마다 숲속에 숨어있던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쑤라니
뚫린 숲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대나무들이 모두 베어지고 나자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거무튀튀한 맨 땅이 드러났는데 그 흙의 색깔은 일반적인 황토와 달리 유난히 검고 축축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이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위해 곡괭이질을 시작하던 첫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보통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는 날은 날씨가 좋아야 길조라고 여겨지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빙빙 돌며 시끄럽게 울어대어 분위기가 몹시 어수선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에 나와 뒷짐을 지고 서서 까마귀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집에 큰 경사가 나려나 보군 하며 억지로 태연한 척 농담을 던졌지만 일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찜찜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곡괭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도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작업 반장이자 시작합시다 하고 외치며 첫 삽을 뜨자 땅에서는 훅 하고 비릿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땅에서 나는 구수한 흙냄새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고여있던 다지대의 물이나 썩은 나무에서 나는 듯한 쾌쾌하고 습한 냄새였습니다. 일꾼들은 코를 찡그리며 땅을 파내려 갔는데 흙은 찰흙처럼 끈적거려 삽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퍼나르는 일꾼들의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이상하게도 땅을 파면 팔수록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참이 되어 일꾼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밥을 먹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깔하여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왁자지껄하게 농담도 주고받으며 신명나게 밥을 먹었을 테지만 그날따라 모두가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숟가락질만 해댔습니다. 한 젊은 일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 땅 기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삽이 들어갈 때마다 손목이 저릿저릿한 게 꼭 누가 밑에서 삽을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짙은 일꾼이 쉿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주인 어르신 들으시면 경친다. 우리는 그저 돈 받고 일만 해주면 그만이야 라며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는 공사 진행이 더디다며 직접 현장으로 내려와 일꾼들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들에 떨어지기 전에 기초를 다져야 내일 주춧돌을 놓을 것 아닌가. 칸뱅이처럼 움직이지 말고 힘들을 좀 쓰게나. 최 부자의 성화의 일꾼들은 지친 기색도 내지 못하고 다시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땅은 파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흙 속에서는 간간이 하얀 짐승의 뼈 조각이나 깨진 기와 조각 같은 것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일꾼들은 흠칫 놀랐지만 최 부자는 옛날에 집이 있었던 자리니 당연한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파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냈고 그 붉은 빛이 파헤쳐진 검은 흙 위로 드리워지자 현장은 마치 피로 물든 전쟁터처럼 기괴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땅을 파던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어른 키만큼 깊게 파여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대나무 숲이 있던 자리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려 일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도 겉으로는 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땅을 파던 한 일꾼의 곡괭이 끝에서 탕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에 부딪힌 소리라기엔 너무 맑고 나무에 부딪힌 소리라기엔 너무 단단한 아주 기묘한 금속성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사람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일꾼은 어하고 놀라며 곡괭이를 멈추었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도 귀를 쫑긋 세우며 무슨 소리냐? 커다란 바위라도 나온 게냐? 하고 물으며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일꾼은 조심스럽게 삽으로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조금씩 걷히자 그 아래에서 무언가 붉은색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진흙 덩어리인가 싶었지만 흙을 털어낼수록 그것은 인위적으로 칠해진 선명한 붉은색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날이 여기 이상한 것이 묻혀 있습니다. 나무 판자 같은데 색깔이 꼭 핏빛 같습니다. 일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부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서 흙을 더 걷어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일꾼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조심 주변의 흙을 파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흙이 완전히 제거되자 땅속에 묻혀있던 물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칠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거대한 붉은 관이었습니다. 보통의 관은 나무색 그대로 쓰거나 태칠을 하여 검은 빛을 띠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관은 마치 방금 칠한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붉은 주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기이한 것은 관 뚜껑 위였습니다. 관 뚜껑에는 손가락 굵기만한 녹슨 쇠못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는데 마치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오지 못하게 봉인이라도 한 듯 무질서하고 흉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꾼들은 억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수많은 땅을 파고 집을 지었지만 이렇게 흉측하고 불길한 물건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에서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붉은색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못 하나하나에는 붉은 녹이 슬어 있어 그것이 마치 관이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꾼 중 몇몇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몇몇은 당장이라도 도망칠 기세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는 눈앞에 드러난 붉은 관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 뒷마당 그것도 대대로 살아온 터전 바로 밑에 이런 흉물이 묻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누가 내 땅에 이런 것을 묻어두었단 말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도 관은 묵묵부답 그저 붉은 위용을 뽐내며 흙구덩이 속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에 박힌 수십 개의 쇠못들이 마치 수십 개의 눈이 되어 최 부자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노인은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붉은 염림을 한 관이 아닙니까?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원한이 깊어 저승으로 가지 못한 혼을 누를 때 붉은 칠을 하고 쇠못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웠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김 노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말에 일꾼들은 더욱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마을 전체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노인의 말을 미신이라 치부하며 억지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끄럽다. 원한은 무슨 원한. 그냥 옛날에 누군가 몰래 묻어놓은 것이겠지.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해괴한 것이 다 나오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 흉물을 드러내서 멀리 갖다 버려라. 내 집터에 저런 것이 있는 꼴은 단 한시도 볼 수 없다. 최 부자의 명령은 서슬퍼랬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관에 손을 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현장에 켜둔 등불이 팟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오직 달빛만이 구덩이 속의 붉은 관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에 박힌 쇠못들이 달빛을 반사하며 번뜩였고 어디선가
끽, 끽 하고 나무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관 안에서 나는 소리였을까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얼어붙었고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들 멋들하고 있느냐? 횃불을 다시 켜라. 그리고 밧줄을 가져와서 저 관을 묶어라. 내가 돈을 2배 하니 3배로 줄 테니 오늘 밤 안으로 저것을 치워야 한다. 돈이라는 말에 몇몇 용기 있는 혹은 돈이 급한 일꾼들이 주섬주섬 밧줄을 챙겨 들고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관에 밧줄을 걸기 위해 다가갈 때마다 발밑에 흙이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꾼들이 밧줄을 관의 양쪽 끝에 걸고 힘을 주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구령에 맞춰 힘을 쓰자 땅속에 깊이 박혀있던 관이 조금씩 움직이며 흙과 마찰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슥, 슥, 마치 잠자던 거대한 짐승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관이 조금 들리자 그 밑에서 시커먼 물이 스며 나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나와 사람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겨우겨우 관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려 마당 한가운데 놓았을 때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으며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고 외양간의 소들도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울어댔습니다. 온 집안의 가축들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지한 것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에 놓인 붉은 관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관은 마당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수십 개의 못은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돋아나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정말 이것이 우리 집안과 관련된 것이란 말인가? 김 노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이것은 3대 전 나리의 증조부님 때 있었던 말 못할 사연이 묻힌 관입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 전체가 숨죽인 가운데 최 부자의 집마당에는 붉은 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관 뚜껑 틈새로 아주 미세하게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어두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최 부자는 꿈속에서 쇠못을 입에 문 여인이 자신의 방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문을 긁어대며 우는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붉은 관을 두고 일꾼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짙게 깔리자 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은 더욱 강해져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일꾼 중 가장 연장자인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저희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지금 당장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 물건은 사람이 손댈 것이 아닙니다. 괜히 객기 부리다가는 제 명에 못 죽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일꾼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귀신이 들린 것 같은 관 옆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일꾼들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돈을 받기로 했으면 끝을 봐야지. 어디를 도망가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일꾼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이제 최 부자와 늙은 집사, 김 노인, 그리고 섬뜩하게 빛나는 붉은 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관뚜껑에 박힌 쇠못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미세한 쇳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이빨을 가는 소리처럼 들려 최 부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사랑방 아랫목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당에 놓인 붉은 관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쇠못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듯한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뒤척이다가 잠시 선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관 위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며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처량하고도 섬뜩하여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이제야.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최 부자는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난 최 부자는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려는데 마당 쪽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다니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구멍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붉은 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보다 방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 탓이려니 생각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최 부자네 집 이야기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도망친 일꾼들이 주막에 모여 최 부자네 집터에서 피가 흐르는 붉은 관이 나왔다. 쇠못이 수백 개나 박혀 있더라. 귀신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둥말을 부풀려 퍼뜨린 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 부자네 집 쪽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취센 욕심이 과하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구만. 그 터가 어떤 터인데 함부로 파헤쳐 노인들은 혀를 찾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하루아침에 부러움의 대상에서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대문을 벌컥 열고 나가 누가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다들 할 일이 그리도 없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라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지만 당장 마당에 놓인 저 흉물을 치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김노인을 시켜 인근 절의 스님이나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오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너무 흉흉하게 퍼진 탓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 찌그러진 삿갓을 쓰고 누더기 옷을 걸친 낯선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최 부자네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그 노파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김노인이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하고 막아서려 했지만 노파는 대꾸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붉은 관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최 부자 역시 노파의 기세에 눌려 누구요? 라고 묻기만 할 뿐 쫓아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관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혀를 채채 차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파는 지팡이 끝으로 관 뚜껑에 박힌 녹슨 쇠못을 툭툭 건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원한이 깊고도 깊구나. 이 못 하나하나가 다 눈물이고 피로구나. 산 사람의 욕심이 죽은 사람의 편안한 잠을 깨웠으니 이제 이 집안에 들이닥칠 재앙을 어이할꼬.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분이 나빠져 다짜고짜 들어와서 재앙이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오, 썩 나가지 못하겠소 하고 소리쳤지만 노파는 콧방귀를 뀌며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복의 집주인 양반. 이관이 보통관으로 보이는가. 붉은 칠은 귀신을 가두는 색이요. 쇠못은 그 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박아놓은 결계인 것을 모르는가. 이것은 누군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봉인해 둔 것이야. 함부로 땅을 파헤친 죄가 가볍지 않아. 노파의 말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김노인이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최 부자는 짐짓 코웃음을 치며 흙늙은이가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겁을 주려는 게냐. 나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는다라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노파는 최 부자의 태도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네 마음이지만 오늘 밤부터 진짜 손님이 찾아올 걸세. 문단속 잘하게나. 아니, 문을 잠가도 소용없을지 모르겠구먼.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방문을 잠근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노파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들어올 때처럼 표표히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노파의 뒷모습을 보며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재수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는 바닥에 침을 뱉었지만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사라진 후 집안에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들이 그릇을 닦다가 갑자기 그릇이 저절로 깨지는 바람에 손을 다치는가 하면 우물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어 기겁하고 도망치는 일도 생겼습니다. 마구간의 소들은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허공을 향해 슬프게 울어댔고 키우던 사냥개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마루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여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아 이번에는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며 아파 못이 찔러 뜨거워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최 부자가 놀라 뛰어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아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급히 불러 진맥을 보게 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날이 익었은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니 마음의 빚을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은 도망치듯 약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채 공사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땅을 파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마당에는 붉은 관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아픈 아내 곁을 지키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그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끼기기, 끼기선.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관뚜껑에 박힌 못을 하나하나 억지로 뽑아내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최 부자는 심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붉은 관 주위에 희뿌연 안개 같은 형체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체들은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짐승의 모습 같기도 했는데 관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구슬픈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라.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고
듣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손가락 틈새를 파고들며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뚜껑이 덜컹거리더니 박혀있던 쇠못 중 하나가 팅하고 튀어올라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녹슨 쇠못은 대굴대굴 굴러 최 부자의 방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관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아니 자신의 집안 전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최 부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는 김노인을 불렀습니다. 김노인의 얼굴 또한 밤새 시달린 듯 패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노인 자네가 전에 말했던 그 이야기, 우리 증조부님 때 있었다던 그 일 말일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주게. 알아야 살 수 있을 것 같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방문을 닫고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날이 사실 이 이야기는 집안의 수치라 하여 금기시되어 온 것입니다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 부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슬픈 3대를 이어온 침묵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60년 전 이 집에 들어왔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묵은지 독을 열었을 때 퍼지는 시큼하고도 매운 냄새처럼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날이 지금으로부터 60내 전 이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집안 어르신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게 된 분이 바로 건너 마을의 가난한 선비집 딸 연화 아씨였습니다. 김노인은 먼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생김새 또한 청초하여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태기가 돌자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연하 씨의 배가 불러올수록 본처인 마님과 그 친척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아이를 첩이 가졌다는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입에 담지 못할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 아이는 최 씨 가문의 씨가 아니다. 밤마다 외간 남자가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이 사랑채를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증조부님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계속되는 친척들의 이간질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의 보물인 옥지환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작당하고 꾸민 일이 분명했으나 그 죄는 고스란히 연화 아씨에게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연화 아씨의 방에서 옥지환이 발견되자 증조부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녀를 모질게 추궁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연화 아씨는 결국 차가운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뱃속의 아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최 씨 가문의 핏줄입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피를 토하듯 빌었지만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증조부님은 그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광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억울함과 분통함을 이기지 못한 연화 아씨는 결국 그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못한 채 뱃속의 아기과 함께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녀가 죽던 날 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집 앞에 고목나무가 벼락을 맞아 쪼개지는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집안 어르신들은 가문의 명예가 더러워질까 두려워 그녀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몰래 처리하기 위해 무당을 불렀습니다. 당시 불려온 무당은 시신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여인의 한이 너무 깊어 그냥 묻었다가는 집안의 씨가 마를 것입니다. 이 원한을 누르지 않으면 구천을 떠돌며 자손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무당의 말에 겁을 먹은 집안 어르신들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 붉은 칠을 한 관을 준비했습니다. 붉은색은 귀신을 가두는 색이라 하여 칠을 하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수십 개의 쇠못을 박아 봉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뒷마당 대나무 숲 깊은 곳에 몰래 파묻고 그 위에 대나무를 심어 흔적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부자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파헤친 그 땅이 바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 아씨와 태어나지도 못한 자신의 피부치가 묻힌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 속에 있는 것이 최 부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김 노인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그 좁고 어두운 관 속에 갇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 집안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깨서 그 봉인을 푸셨으니 그 억눌린 한이 오죽하겠습니까?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 쇠못을 입에 물고 슬프게 울던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제발 이 고통에서 꺼내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조상의 죄를 씻지는 못할 망정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팠구나. 최 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넓히려던 욕심이 이토록 큰 비극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또다시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가 황급히 뛰어가 보니 아내가 이불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는 마치 만삭의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사실 아내는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연화 씨의 한이 아내의 몸을 빌려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려주세요. 아기가 답답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훨씬 더 가늘고 어린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내도 집안도 모두 파멸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노인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을 모두 모셔오게, 그리고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만신 무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셔와야 하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겠네.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 노인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나리마을 사람들을 모으다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양반가에서 조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깟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 60년 전 그 체면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나까지 그럴 수는 없어. 내 모든 허물을 덮어쓰더라도 이 원한은 풀어드려야 해. 최 부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김 노인은 주인의 변화에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알겠습니다. 날이 제 목숨을 걸고라도 당장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으로 나와 붉은 관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흉측한 쇠못이 박힌 관은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이제 최 부자의 눈에는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고모님, 제가 너무 늦게 알아배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손으로 이 못을 다 뽑아드리고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사죄가 통했는지 아니면 폭풍전야의 고요함인지 요란하던 바람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관 뚜껑의 틈새로 흘러나오는 붉은 진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있는 대로 떡을 찌고 과일을 쌓고 돼지를 잡아 올리게 했습니다. 집안은 갑작스러운 굿 준비로 분주해졌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가 미쳤나 밤중에 굿이라니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부자네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붉은 관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최 부자가 상복을 입고 관 앞에 꿇어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최 부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곧이어 저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하얀 소복을 입은 만신과 악사들이 들어섰습니다. 만신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마당을 훑어보더니 단번에 붉은 관 쪽으로 달려가 부채를 쫙 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만신의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하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만신은 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관 위에 엎어져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억울해라. 내 몸에 박힌 쇠못이 몇 개더냐.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빛을 볼 수가 없구나. 만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영락없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 다낙네들은 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마으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조상을 대신해 제가 빕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신은 벌떡 일어나 작두 위를 걷듯 위태롭게 춤을 추다가 최 부자에게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쇠못을 뽑아라. 내 손으로 직접 뽑아라.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다. 만신은 품에서 굵은 장도리를 꺼내 최 부자 앞에 던졌습니다. 묵직한 쇠망치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못을 뽑아야만 모든 저주가 풀리고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관 앞에 서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못을 뽑는 순간 앞귀가 튀어나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관 속에 시신이 벌떡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를 악물고 관 뚜껑 위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못에 장도리를 걸었습니다. 못은 60년의 세월 동안 녹이 슬어 나무와 한 몸이 된 듯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으아하고 기압을 넣으며 온 힘을 다해 장도리를 당겼습니다. 끼깃단 뚝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첫 번째 못이 뽑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못이 뽑힌 구멍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과 옷이 붉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는 못했습니다. 기이하고도 슬픈 이 광경에
모두가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피범벅이 된 채 두 번째, 세 번째 못을 향해 장도리를 휘둘렀습니다. 못이 하나씩 뽑힐 때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쳤고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못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가슴에 박힌 비수였고 한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땀과 피눈물을 흘리며 못을 뽑아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최 부자에 대한 미움과 시기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목숨을 걸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김 노인도 구경하던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씩 달려나와 최 부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같이 합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관에 달라붙어 못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꼼짝도 않던 못들이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지자 쑥쑥 뽑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구판의 꽹과리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못 하나가 남았을 때 만씨는 춤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제 되었다. 문이 열린다. 맺힌 것이 풀린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장 크고 굵은 마지막 대못을 뽑아 올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못이 하늘로 튀어 올랐습니다. 순간 관뚜껑이 저절로 덜커덩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어떤 끔찍한 형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그곳에서 나온 것은 흉측한 악귀도 썩은 시체도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빛이 기둥처럼 솟아오르며 밤하늘로 뻗어나갔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하얀 나빗대가 날아올라 춤을 추듯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하얀 나빗대는 마치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광경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채웠습니다. 관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아니라 오랫동안 갇혀있던 순수한 영혼의 조각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비들은 빙글빙글 돌며 최 부자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마치 길을 안내하듯 밤하늘의 은하수 쪽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갯짓에서 떨어지는 은가루 같은 빛들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릿하던 피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만이 그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나빗대가 사라진 허공에는 희미한 안개와 함께 한 여인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꿈속에서 보았던 원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흉측한 얼굴 대신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고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이내 곁에 서 있던 만신에게도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신은 부채를 접으며 깊이 허리를 숙여 그 영혼에게 답례를 보냈습니다. 이제 가시구려. 모진 세월 다 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구려. 만신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형상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이 못난 조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되어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뚜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은 최 부자를 향해 손을 뻗는 듯 하더니 따뜻한 바람이 되어 그의 젖은 등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손길이 아니라 자신의 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남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최 부자는 등 뒤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몸을 떨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이었지만 적어도 그 빚이 더 이상 저주는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벌컥 열리며 하녀 하나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하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리나리 마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마님께서 무사하시단 말이냐? 하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예 방금 일어나셔서 물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만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은 최 부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날이 맺힌 것이 풀리니 막힌 것이 뚫리는 법입니다. 조상님의 한이 풀리자마자 부인께서 쾌차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더 이상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만신의 말에 최 부자는 김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집안의 저주를 끊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붉은 관은 이제 그 섬뜩한 붉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다한 듯 칠이 급격하게 벗겨지며 앙상한 나무의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뽑혀 나간 쇠못들은 녹슨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관 속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씨는 제자들을 시켜 관을 마당 한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이 흉물은 태워버려야 합니다. 남김없이 태워서 연기로 날려보내야 뒤탈이 없습니다. 만신의 지시에 마을 청년들이 장작을 가져와 관 주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한 마음으로 장작을 날랐습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가져와 장작 더미에 던지자 기름을 먹인 나무들이 타닥 소리를 내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금세 관을 집어삼켰고 시뻘건 불꽃이 밤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보통의 나무 타는 냄새와는 달리 관이 탈 때는 매캐하면서도 묘하게 시원한 향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관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찜찜함을 함께 태워 보냈습니다.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마당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사라졌고 그 자리를 따뜻한 열기가 채웠습니다. 최 부자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씻어내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마을 사람들은 불 주위로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최 부자네 집일이라며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함께 못을 뽑고 함께 불을 피우며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쬐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까 못 뽑을 때 힘쓰는 거 보니 장사가 따로 없더구먼. 아이고 나도 모르게 힘이 솟더라고. 귀신 들린 줄 알았지 뭐야. 농담 섞인 대화가 오가며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눈 녹듯 풀려갔습니다. 최 부자네 마당은 공포의 현장에서 마을 잔치 마당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노인에게 지시하여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거두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밤 우리 집 일로 너무 큰 고생을 시켰네. 변변치 않지만 이 음식들 좀 들고 기운들 차리시게. 내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네. 최 부자가 직접 술병을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던 최 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으며 아닙니다. 날이 다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돼지 머리와 시루떡 과일들이 쟁반에 담겨 사람들 사이로 돌았습니다. 금방 쪄낸 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고 돼지고기 편육은 기름기가 자르르 흘러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밤참으로 먹는 떡과 고기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볼이 미어지도록 떡을 베어 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붉은 관이 있던 자리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기묘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양반과 상민 주인과 하인이 한데 어우러져 화해하는 음복 챔플의 자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햇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웅장한 사랑채보다 지금 마당 가득히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나무와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으로 짓는 것이구나. 그는 뒤늦은 깨달음을 얻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별이 되었을 고모님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덧 관은 모두 타고 하얀 재만 남았습니다. 만씨는 재를 모아 깨끗한 항아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양지 바른 곳에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꽃나무를 심어 봄마다 꽃이 피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내 반드시 대나무 숲을 없앤 자리에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고모님의 넋을 위로하겠네. 그의 다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별이 희미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이제 들어가 쉬십시오. 부인께서도 기다리실 겁니다.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뒷정리를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최 부자를 향한 비난이나 조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낸 동료애와 인간적인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앞까지 나가 떠나는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젯밤에 숨막히는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타다 남은 장작불이 톡톡 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김 노인이 다가와 최 부자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날이 밤이 찹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긴 하루였습니다. 최 부자는 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뻔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김 노인은 주인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자는 방으로 들어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와 있었고 숨소리도 고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내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리라.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려는지 먼 산마루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창문을 열어 맑은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대나무 숲이 있던 자리는 최악에 비어 있었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그곳에 피어날 아름다운 꽃들이 벌써부터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어젯밤 구판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흉한 흔적이 아니라 치열했던 화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나리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렸지만 최 부자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닐세 내 집 마당은 내가 쓸고 싶네. 이렇게 비질을 하니 마음의 먼지까지 쓸려나가는 것 같아서 좋아. 그는 묵묵히 마당을 쓸었고 스싹스싹 하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아침을 깨웠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녀들이 아침밥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마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며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던 그 집이 이제는 다시 온기 가득한 사람 사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채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목재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목수 반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로 사랑채를 짓는 대신 마을 입구에 정자를 하나 지어주시게.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고 동네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정자를 마련해. 목수 반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사랑채는 안 지으십니까? 최 부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은 이미 충분히 넓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넓은 방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이었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논으로 일하러 가는 농부들이 최 부자네 집 앞을 지나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쭈뼛거리며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도 빗자루를 놓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 박서방 오늘도 수고하게나. 참 나중에 우리 집으로 막걸리나 한잔 하러 오게. 그 다정한 인사에 박서방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평화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의 평화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유지되던 살얼음판 같은 평화였다면 지금의 평화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 단단하고 믿음직한 평화였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침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붉은 관이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언제 그런 흉흉한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집 뒷마당 그 문제의 대나무 숲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마다 호미와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에게 손가락질 하나로 지시했을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직접 흙을 만지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검고 습했던 흙은 햇볕을 받아 뽀송뽀송하게 말라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최 부자가 정성껏 심은 영산홍과 진달래 묘목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쯤이면 고모님의 원혼도 꽃잎 타고 훨훨 날아다니시겠지. 그의 얼굴에는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속죄하는 사람의 경건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최 부자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이 흙투성이가 되어 꽃을 심을 줄 누가 알았겠나. 지나가던 노인들이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습니다. 최 부자는 담장 너머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넉살 좋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봄에 꽃 피면 구경 오십시오. 꽃그늘 아래서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 대신
풋풋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뒷마당은 이제 공포의 붉은 관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르고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그 집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꽃나무가 얼마나 자랐나 구경하곤 했습니다. 약속했던 정자 짓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입구 큰 느티나무 아래 명당 자리에 터를 잡고 사랑채를 지으려던 질 좋은 소나무들을 몽땅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최 부자는 목수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네. 다만 비바람에도 끄떡없고 누구나 신발 벗고 편하게 올라가 쉴 수 있도록 튼튼하고 넓게만 지어주게. 목수들은 최 부자의 뜻을 받들어 대못 하나, 기둥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 정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화해했다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자가 완성되던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화해정 거제팅이라는 현판을 단 정자는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자 마루에 둘러앉아 최 부자가 내온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최 부자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쉼터가 생겼구먼. 여름에 여기서 낮잠 한숨 자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겠어. 이장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들 틈에 섞여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쓰는 100칸짜리 집보다 다 같이 쓰는 이 정자 한 칸이 훨씬 더 넓고 따뜻하구나. 그의 마음속 곳간은 쌀가마니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이 처마 끝 고드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년 같으면 최 부자는 추위를 피해 안방 아랫목에만 콕 박혀 지냈을 테지만 올겨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쌀을 퍼내어 가난한 이웃들의 집 앞에 몰래 놓아두곤 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춥다는데 배 싣는 사람은 없어야지. 그는 김노인과 함께 밤마다 마을을 돌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쌀을 놓아두었는지 짐작하면서도 모른 척 그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최 부자의 선행은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훈훈하게 마을을 데웠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김노인과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화로에서는 숯이 타닥거리며 타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참으로 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선대 어르신들도 지금 나리의 모습을 보시면 흐뭇해하실 겁니다.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부끄럽네. 내 나이 50이 넘어서야 철이 든 모양이야. 예전에는 엽전 꾸러미가 무거운 줄만 알았지. 사람 마음의 무게가 이리도 중한 줄은 몰랐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방 안은 숯불보다 더 뜨거운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뒷마당에 심어둔 꽃나무들이 기지개를 켜듯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진달래와 하얀 매화가 어우러져 뒷마당은 그야말로 꽃대궐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최 부자는 아내와 함께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혈색이 좋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하얀 나비가 날아왔어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유난히 크고 빛나는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진달래꽃 위에 앉아 날개를 팔랑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나비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모님이 시구려 봄 구경을 오신 게야. 그는 나비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안하시지요? 저도 이제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비는 마치
그의 마음을 들은 것처럼 최 부자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파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날랐고 최 부자와 아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악몽은 이제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아름다운 추억과 희망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자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제철 냉이를 넣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소반 위에 올랐습니다.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깔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된장찌개가 아주 맛있습니다. 아들의 말에 최 부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생선살을 발라 아들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밥이 보약이다. 아내도 남편의 국그릇에 국물을 더 떠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최 부자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고 마당 한구석에 심어놓은 꽃나무 그림자가 수묵화처럼 은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 대신 부드러운 나뭇잎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달빛 속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문득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에 누구인가 싶어 나가보니 낮에 밭일을 하던 박서방이 갓 캔 고구마를 한 바구니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구마를 캤는데 실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겨울밤에 출출하실 때 구워 드십시오. 박서방은 쑥스러운 듯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최 부자는 덥석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을. 고맙네, 정말 고맙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박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 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하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고구마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담장을 높이 쌓고 대문을 굳게 잠가도 도둑이 들까봐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훔쳐가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들만 찾아왔습니다. 지키려 하면 잃을 것이요. 나누려 하면 얻을 것이다. 김노인이 언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목은 따끈따끈했고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우리 내일은 읍내 장터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옵시다. 가는 길에 이웃 할머니 드릴 버선도 좀 사고 말이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붕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들은 묵묵히 이 작은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붉은 관의 저주는 영원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뿌리가 깊게 내렸습니다. 최 부자의 코는 어느새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꽃밭을 거니는 꿈을 꿀 것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웃고 맛있는 밥 냄새가 나는 그런 평화로운 꿈을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니 그제야 진짜 행복이 찾아왔다는 최 부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으리으리한 집은 많지만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만큼 좋은 집은 없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꽃밭 하나 가꾸시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참 좋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꿈 없는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